옛날 아주 먼 옛날의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은 도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워낙 산세가 깊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정겨운 상월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음씨 착하고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박달수라는 청년이 늙은 하인칠성 영감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마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세상 천지에 혈육이라고는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비록 물려받은 재산이라곤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과 척박한 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지만 달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굳으나 달수의 발길은 멈추는 법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달수의 집 마당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달수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산과 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달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하여 입김이 하얗게 서렸고 발밑에 밟히는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산길은 좁고 가파랐지만 달수에게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달수는 무덤 주변에 자라난 자풀을 뽑고 봉분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며 아버지에게 지난밤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라며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달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지날 무렵부터 갑자기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푸르던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컴컴해졌고 산짐승들도 겁을 먹었는지 울음소리를 멈추고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서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곧이어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에 내리는 비치고는 너무나 거세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달수는 혹여나 아버지의 묘소가 비에 씻겨 내려갈까 걱정되어 준비해간 지프로 봉분을 덮고 물기를 내느라 정신없이 삽질을 했습니다.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살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빗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달수는 오직 아버지의 묘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비바람과 싸우며 묘소를 돌보던 달수는 비가 조금 잦아들 무렵 묘소 근처 큰 바위 아래에서 거무스름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비를 피해 쓰러져 있는 것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회색 승복을 입은 비구니 스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나이가 지긋해 보였는데 비에 젖은 승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스님의 어깨를 흔들며 스님 정신 차리세요 하고 소리쳐 불렀지만 스님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주저할 겨를도 없이 쓰러진 스님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스님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서 달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었고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달수는 이를 악물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나기도 했지만 등 뒤에 엎인 스님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달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수는 오로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멀리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을 서성이며 주인을 기다리던 칠성 영감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등 뒤에 엎인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며 칠성 영감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달수는 대답할 기운도 없이 빨리 방에 불을 지피고 마른 옷을 가져오라고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달수는 스님을 자신이 거처하는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입으셨던 깨끗한 무명 옷을 꺼내어 칠성 영감에게 건네주며 스님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도록 부탁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투덜거리면서도 주인의 다급한 모습에 군말 없이 스님을 보살폈습니다. 방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넣고 불을 지피자 싸늘했던 방 안에는 금세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젖은 옷을 대충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꿀을 꺼내고 곱게 빻은 쌀가루로 정성스럽게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부엌 안을 채웠고 고소한 냄새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갔습니다. 달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했고 혹시라도 스님이 잘못될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칠성 영감은 옆에서 마른 수건으로 스님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며 쯧쯧쯧 이 궂은 날씨에 산속에서 무슨 변을 당하신 게야 하고 혀를 찼습니다. 달수의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한참 뒤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스님은 여전히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스님의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식혀주며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문풍지는 윙윙 소리를 내며 떨렸습니다. 달수는 스님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알아누워 계셨는데 그때 자신이 조금 더 정성껏 모시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달수는 이 낯선 스님을 더욱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달기 울 때까지 달수는 한숨도 자지 않고 스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앓던 스님의 열도 거짓말처럼 내렸고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스님은 낯선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달수를 발견하고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달수는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스님이 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스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하며 달수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떠와 스님에게 권했습니다. 스님은 말라붙은 입술을 축이며 달수의 도움을 받아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스님은 달수가 나온 미음을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다 비웠습니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스님은 달수에게 합장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젊은 처사가 죽어가는 이 늙은이를 살렸구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하며 스님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수는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사람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님 묘소에 갔다가 스님을 뵙게 된 것도 다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달수의 착한 심성이 그대로 비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달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됐습니다. 며칠 동안 달수와 칠성 영감은 스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고기 반찬 하나 올리지 못했지만 텃밭에서 갓 뽑은 배추로 끓인 된장국과 따뜻한 쌀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달수의 집안 형편을 눈여겨보며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 곳곳에서 달수의 성실함과 효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달수가 매일 아침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수네 집에 스님이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떡이나 과일을 조금씩 가져와 스님에게 대접하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달수네 집은 모처럼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스님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다며 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달수는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으니 며칠 더 머물다 가시라고 만류했지만 스님은 수행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떠나기 전 칠성 영감을 불러 조용히 무언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스님이 떠나시는 길에 드시라고 주먹밥을 싸서 보찜에 넣어드렸습니다. 스님은 보찜을 메고 신발을 신으며 달수를 향해 다시 한번 합장했습니다. 처사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으니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살아가시구려. 달수는 대문 밖끝까지 스님을 배웅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을 등지고 선 스님의 모습은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스님은 달수를 향해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지팡이를 짚고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달수는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 떠난 자리는 허전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과 든든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희망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달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마당의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떠나고 며칠 뒤 마을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모두 거둬들여져 곳간에 쌓였고 마을 사람들은 김장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수도 칠성 영감과 함께 겨울을 날 땔감을 준비하고 낡은 지붕을 보수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달수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뒤숭숭한 꿈을 꾸기 일쑤였고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 앉아 울어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칠성 영감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달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상월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라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것은 화려하게 치장된 마차 한 대와 그 뒤를 따르는 건장한 사내 몇 명이었습니다. 마차는 달수의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섰고 마차 문이 열리며 비단 옷을 입은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달수의 집을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 주인놈 있느냐 고요하던 달수의 집 마당이 순식간에 낯선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던 칠성 영감이 놀라 뛰쳐나왔고 뒤이어 달수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뉘십니까? 어찌하여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달수가 점잖게 물었지만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달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 놈이 박달수냐? 내 이름은 장만석이다. 내 아버지와는 팔촌간이 되는 사람이지. 사내의 말에 달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친척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장만석이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달수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장만석은 품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달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큰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해 쓴 차용증이다. 이 집과 저 뒷산의 묘지까지 전부 내게 넘기기로 약조가 되어 있단 말이다. 장만석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달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상님을 모신 묘지가 있는 산을 담보로 잡혔다니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남에게 빚을 지고 사실 분이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만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데려온 건장한 사내들에게 눈짓을 하자 그들은 마당에 놓인 장독을 발로 차고 살림살이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아끼시던 장독이 깨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칠성 영감이 말려보려 했지만 젊은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영감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달수는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오. 달수가 소리쳤지만 장만석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다. 사흘 안에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내 놈들을 몽땅 관에 고발해서 옥살이를 시킬 테니 그리 알아라.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수네 집 담장 너머로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래 달수네? 아버지가 빚을 졌다고 세상에 그 양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험악한 사내들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장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참견 말고 다들 썩 물러가라 구경 났느냐. 그의 호통에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만석 일당이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돌아간 뒤 달수의 집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깨진 독조각이 마당에 널려 있었고 칠성 영감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흩어진 살림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달수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안식처이자 조상님들을 모신 이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지금 달수의 눈에는 캄캄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비구니 스님이 떠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더니 이것이 그 좋은 일입니까? 달수는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빚을 지셨던 걸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옆방에서 자는 칠성 영감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달수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칠성 영감까지 고초를 겪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위패를 바라보며 달수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과 아버지의 묘소만은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상대는 문서까지 들고 나타난 부자였고 달수는 가진 것 없는 힘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법도 세상도 돈 있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달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달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관에 가서 호소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세상 물정 모르는 상골 청년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긴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마을을 감싼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이것이 달수에게 닥친 거대한 시련의 시작임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장만석 일당이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돌아간 뒤 도천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마을을 휘감았던 흉흉한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아침이 밝자마자 마을 우물가와 빨래터는 온통 달순의 집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평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삼삼오오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점잖은 방영감이 빚을 졌다니 믿을 수가 없네.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겠어. 자식 모르게 노름이라도 했나 보지 하며 저마다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개중에는 달수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낯선 외지인의 솥을 퍼런 위세의 겁을 먹고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불신과 의구심으로 탁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퀭한 눈으로 마당에 나와 깨진 장독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항아리들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칠성 영감은 허리를 삐끗하여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일손을 돕겠다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도련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하고 위로를 건넸지만 영감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감나무만이 말없이 잎을 떨구며 두 사람의 처량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휑한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달수의 옷자락이 힘없이 나부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만석이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인부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낫과 톱 그리고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붉은 말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만석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거만하게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인부들에게 손짓으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담장부터 뒷산 입구까지 싹 다 밀어버리고 말뚝을 박아라. 집을 허물기 전에 경계부터 확실히 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 우렁찼습니다. 달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가 장만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습니까? 달수의 외침은 절박했습니다. 장만석은 달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한, 어차피 내 놈이 갚을 돈도 없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냐. 내 호의를 무시하면 곤란하지. 장만석의 신호에 따라 인부들은 보란듯이 텃밭의 배추를 짓밟고 담벼락에 붉은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가 달려가 말려보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이 그를 거칠게 밀쳐내는 바람에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칠성 영감이 아이고 도련님 하며 달려와 달수를 부축했습니다. 힘없는 상월 사람들은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도 나서서 장만석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담벼락은 마치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흉물스러워 보였습니다. 장만석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나무가 아주 거슬리는구나. 집을 허물 때 방해가 될 테니 당장 베어버려라. 그 감나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달수가 태어나던 해에 심은 나무로. 달수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달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나무 둥치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나무만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베십시오. 인부들이 톱을 들고 다가오자 달수는 나무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인부들도 차마 톱질을 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장만석은 채 독한 놈이로구나 하고 혀를 차며 오늘은 이만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이 찾아왔지만 달순의 집에는 불을 켤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달수와 칠성 영감은 마주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달수의 멍든 어깨를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아무래도 저자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저렇게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뱀처럼 교활한 자는 처음 봅니다. 영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주인어른께서 생전에 빚을 지셨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어르신은 콩 한쪽을 빌려도 밤잠을 못 주무시는 성격이셨는데 집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다니요. 필시 무슨 흉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달수도 영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장만석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에는 분명 아버지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인장은 아버지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시며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그 인장이 어떻게 그자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혹시 아버지가 나 몰래 정말로 돈을 빌리셨던 걸까? 달수의 마음속에서는 믿음과 의심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달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자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우리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도 수상하고요. 부디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빈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마을 우물물이 갑자기 핏빛처럼 붉게 변하여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물을 깃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울어대고 달순의 집 지붕 위에는 부엉이들이 떼를 지어 앉아 불길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런 병괴는 마을에 큰 우환이 닥칠 징조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장만석은 이를 두고 조상신이 노하여 빚을 갚지 않는 자식을 벌하는 것이라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더욱 동요했고 달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원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다음날 장만석은 관아의 이방처럼 보이는 사람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관리는 빳빳한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문서를 꼼꼼히 살피는 척했습니다. 달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리에게 호소했습니다. 날이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결코 빚을 지실 분이 아닙니다. 저 문서가 진짜인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장만석에게 두둑한 뇌물을 받은 관리는 콧방귀를 뀌며 달수를 밀쳐냈습니다. 내 눈에는 하등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 문서로다. 인장도 확실하고 필체도 맞아. 내 놈이 빚을 갚기 싫어 생떼를 쓰는 것이로구나. 관가의 힘까지 등에 업은 장만석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달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공권력마저 돈 앞에 무릎을 꿇은 현실 앞에서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관리가 돌아가자 장만석은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달수는 마루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달순의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할머니는 달수의 손을 잡고 주름진 손으로 토닥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달수야, 사람이 하는 일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도 하늘이 하는 일에는 빈틈이 없는 법이란다. 내 아비는 내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어. 그 녀석은 평생을 바르게 살았으니 죽어서도 결코 너를 해코지할 빚을 남길 사람이 아니야. 저 흉악한 자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꼬리가 잡힐 때가 올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의 달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면 쫓겨날 판이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삶은 고구마 2개를 꺼내 달수에게 쥐어주며 일단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달수는 문득 며칠 전 비구니 스님이 떠나면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일까? 달수는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뒷산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산길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숨에 올라갔을 길이지만 오늘은 청은망은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겨야 했습니다. 산새들도 모두 잠들었는지 숲속은 적막강산이었고 오직 달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산을 울렸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달수는 아버지의 봉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달수는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진실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 자에게 빚을 지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겁니까? 제발 꿈에라도 나타나 가르쳐 주십시오. 달수는 목 놓아 울며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무덤개는 스산한 바람만 불어와 달수의 눈물을 식혀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탈진한 듯 기운이 빠져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없었습니다. 달수는 멍하니 봉분을 기대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수의 시선이 무심코 며칠 전 비구니 스님이 쓰러져 있었던 큰 바위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인가 싶었지만 그 빛은 움직이지 않고 은은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난 달수는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은 조금 더 선명해졌는데 그것은 흙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물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복주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비구니 스님이 차고 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스님이 떠나면서 흘리고 가신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남겨두신 것일까? 달수는 의아해하며 복주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드는 주머니 입구는 붉은색 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달수가 주머니를 손에 쥐는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따뜻한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달수는 직감적으로
이 주머니 안에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달수는 복주머니를 품에 소중히 안고 다시 묘소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스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돕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 믿겠습니다. 달수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그렇게 무겁던 발걸음이 내려갈 때는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떠올라 달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달수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나약한 청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에 찬 매서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칠성 영감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달수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칠성 영감이 달수의 손에 들린 복주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달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영감에게 복주머니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서 찾은 것입니다. 스님이 남기신 것 같아요. 오늘 밤 우리는 이것을 열어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복주머니의 매듭을 푸는 달수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달수와 칠성 영감은 마주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복주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 비단 실로 단단히 묶인 매듭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보였지만 달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길로 매듭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주머니의 감촉은 거칠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어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달수가 조심스럽게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자 주머니 입구가 서서히 벌어지며 방 안가득 은은하고 신비로운 향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 암제서나 맡을 수 있는 오래된 향냄새 같기도 하고 비온 뒤 숲속에서 풍겨나오는 맑은 흙내음 같기도 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달수가 꺼낸 것은 곱게 접힌 한지 2장과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장부책이었습니다. 달수는 먼저 한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들었는데 종이를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쓰시던 흘림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시던 낙관이 붉게 찍혀 있어 의심할 여지 없는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달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생생하게 글자 하나하나가 달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달수야, 이 글을 네가 읽고 있다면 필시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집안에 우환이 닥친 것이겠구나. 애비는 평생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으니 혹여 누군가 빚을 운운하며 집을 탐하거든 절대 속지 말거라. 유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미 장만석이라는 먼 친척이 집터와 선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집터와 뒷산 묘지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 큰 부자가 날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장만석이 여러 차례 땅을 팔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장만석의 탐욕을 경계하여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 유서를 써서 묘지 옆 바위 틈에 숨겨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서 뒷장에는 장만석이 위조할지도 모를 차용증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평소 거래하던 진짜 장부의 내용과 인장 찍는 위치에 대한 비밀 표시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달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못난 아들을 걱정하여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달수는 눈물을 닦고 함께 들어있던 작은 장부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겉표지가 낡아 너덜너덜해진 그 책은 놀랍게도 장만석의 비밀 거래 내역이 적힌 비망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만석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며 빼앗은 논밭의 내역과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구니 스님이 수행 중에 우연히 장만석의 잃어버린 장부를 습득했거나 혹은 스님의 신통력으로 찾아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칠성 영감이 옆에서 장부 내용을 훔쳐보다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이놈은 사람이 아니라 도둑놈이었군요. 김진사 댁밭도 최 영감네 소도 다 사기를 쳐서 뺏은 것이었어. 영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달수의 손에는 장만석의 숨통을 끊어놓을 확실한 증거가 쥐어진 셈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달수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집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유서와 장부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아버지의 위패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칠성 영감도 비장한 표정으로 낯을 갈고 지게 작대기를 손질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달기 힘차게 울어대며 결전의 날이 밝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긴장감 넘치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 풍물패까지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관아의 포졸 복장을 한 사내들과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 줄을 지어 따르고 있었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담장 너머로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만석은 달수네 집 대문 앞에 멈춰서서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박달수 이놈 짐은 다 쌌느냐? 썩 나와서 집 문서를 내놓고 꺼지거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약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마당 한가운데 꼿꼿이 서서 장만석을 노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만석 씨, 이 집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요. 당신 같은 사기꾼에게 넘겨줄 땅은 한 줌도 없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달수의 당당한 태도에 장만석은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보구나. 관에서 확인한 문서가 있는데 오리발을 내밀어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고 집을 부숴라. 장만석의 명령이 떨어지자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번개가 치더니 달수네 집 마당으로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당에 쌓여있던 낙엽과 모래를 빨아들여 거대한 흙먼지 기둥을 만들었고 달려들던 왈패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어는 흙먼지 속에 갇힌 왈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눈이야 앞이 안 보여. 사내들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만석도 바람에 가시 날아가고 도포 자락이 뒤집혀 꼴 사나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아니 달수의 조상신들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만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사스러운 바람 따위에 겁먹을 내가 아니다.
저놈이 요술을 부리는 게야 뚫고 들어가 그는 악을 쓰며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왈패 몇 명이 간신히 바람을 뚫고 마루까지 올라와 달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부엌 쪽에서 쾅쾅거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부엌문이 저절로 벌컥 열리더니 무쇠 솥뚜껑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덜컹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웅장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굴뚝을 타고 용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왈패들은 기겁을 하며 마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귀신이다. 이 집에 귀신이 산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박 영감님, 귀신이 노하셨어. 천벌을 받을게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해했습니다.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을 기어다니며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 혼란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장만석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서가 든 복주머니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달수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그를 보호하는 방패막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 영감도 낫을 들고 달수의 곁을 지키며 호랑이 같은 눈으로 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마당 구석 닭장에 갇혀있던 닭들이 일제히 닭장 문을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닭들은 붉은 벼슬을 세우고 날개를 퍼덕이며 장만석과 왈패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닭들이 마치 싸움닭처럼 사납게 변해 사내들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마구 쪼아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닭들이 미쳤어. 건장한 사내들이 닭에게 쫓겨 마당을 뺑뺑 도는 모습은 실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장만석 역시 수탉 한 마리에게 엉덩이를 쪼이고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의 위엄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흙투성이가 된 채 허우적거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마을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근엄한 표정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촌장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마당을 둘러보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슨 해고에 망측한 짓들이냐. 신성한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니 하늘이 노하고 짐승들까지 날뛰는 것이 아니냐. 당장 멈추지 못할까. 촌장의 호통에 닭들도 공격을 멈추고 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왈패들은 촌장의 기세와 기이한 현상에 눌려 슬금슬금 장만석 뒤로 숨었습니다. 장만석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씩씩거렸지만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촌장에게 항변했습니다. 촌장 영감, 내가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저놈이 빚을 갚지 않아 내 집을 찾으러 온 것이오. 문서를 보시오. 문서가 증거요. 그는 여전히 품에서 꾸깃꾸깃해진 위조 문서를 꺼내 흔들어 댔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문서 쪼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법이오. 자네 눈에는 지금 이 병계가 보이지 않는가? 조상신이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네. 만약 자네가 떳떳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마을 사람들도 촌장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요. 하늘이 돕는 집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장만석이 천벌을 받을 거예요. 궁지에 몰린 장만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는 도끼 어린 눈으로 달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귀신 장난질로 나를 겁주려나 본데 어림없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을 원님을 모시고 오겠다. 내 놈이 관아의 법 앞에서도 저주를 부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원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내 놈을 곤장으로 다스리고 기어이 이 집을 뺐고 말테다 장만석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쫓겨가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마을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장만석 일당이 사라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에 그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칠성 영감이 다가와 달수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조상님들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소뚜껑이 춤을 추고 닭들이 싸우는 걸 보셨습니까? 분명 주인마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 겁니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의 복주머니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네,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원님이 오신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낮에 있었던 신비한 일을 이야기하며 달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삶은 달걀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막걸리를 가져와 달수와 칠성 영감에게 권했습니다. 달수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걸 보니 분명 사연이 있겠다 싶더구나. 내일 원님이 오시면 우리도 나가서 증언해주마.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달수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일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달수의 집 마당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지만 달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 있을 재판에 대한 걱정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서와 장만석의 비밀 장부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장만석이 고을 원님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원님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장만석의 편을 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수는 어떻게 하면 이 증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원님을 꼼짝 못하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전 비구니 스님이 남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일까? 달수는 스님이 주신 지혜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달수는 하얀 종이를 꺼내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장만석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려갔습니다. 칠성 영감은 옆에서 묵묵히 먹을 갈아주었습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의 승리를 예감이라도 하는 듯 달빛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달수의 붓끝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내일은 기필코 아버지가 지키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운명의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달수는 유서와 장부 그리고 상소문을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성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칠성 영감은 도련님 밤이 늦었으니 잠시 눈이라도 붙이십시오 하고 권했지만 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도천 마을의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진실의 불빛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과연 내일 달수는 탐욕스러운 장만석과 부패한 권력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마자
마을 입구는 요란한 나팔 소리와 징소리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장만석의 예고대로 고을 원님이 포졸들을 대거 이끌고 도천 마을로 행차한 것입니다. 원님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세 등등하게 등장했고 그 옆에는 장만석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타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길가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관아에 높으신 분이 직접 행차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마을 전체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온 행렬은 달순의 집 넓은 마당에 자리를 잡았고 마당은 순식간에 야외 재판장으로 변했습니다. 원님은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상석에 비스듬히 앉아 거만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옆에 선 장만석은 빳빳한 고개를 쳐들고 달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저놈이 바로 빚을 갚기는커녕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선량한 채권자를 위협한 박달수라는 놈입니다. 어제 저놈이 부린 요술 때문에 제 일꾼들이 다치고 혼이 나갔습니다. 부디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이 집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장만석은 미리 준비해둔 뇌물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포졸들은 창을 쿵쿵 찍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칠성 영감은 불안한 눈빛으로 달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원님 앞에 섰습니다. 달수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원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나리 소인 박달수 아로옵니다. 저 자가 주장하는 바는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오히려 저 자가 선량한 백성을 핍박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달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어 마당 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원님은 달수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흥미를 느낀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내 놈이 박달수냐 장만석은 내 아비가 쓴 차용증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 너는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도가 있느냐? 빈손으로 목소리만 높인다면 곤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달수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아버지 묘소에서 찾은 낡은 복주머니와 그 속에서 나온 유서, 그리고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달수는 먼저 아버지의 유서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장만석이 이 집터와 묘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훗날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버님의 친필과 낙관이 찍혀 있으니 장만석이 가진 위조 차용증과 대조해보시면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달수가 유서를 원님 앞에 바치자 장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이방을 시켜 달수가 낸 유서와 장만석의 차용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했습니다. 장만석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유서를 남긴단 말입니까? 저놈이 밤새 가짜를 만들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방은 돋보기를 들고 두 문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또 장만석이 가져온 차용증의 인장은 정교하게 파였으나 박 영감이 평소 관에 제출했던 문서들의 인장과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반면 달수가 제출한 유서의 필체와 인장은 관에 보관된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유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라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방의 보고에 원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님은 장만석을 쏘아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복의 장씨 자네는 이 문서가 틀림없는 진짜라고 하지 않았나? 어찌하여 관아의 기록과 다르단 말인가? 장만석은 무릎을 꿇고 억울하다는 듯 읍소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억울합니다.
제가 속은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이방 매수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만석이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기꾼 놈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원님은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때 달수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서며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사또날이 아직 보여드릴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묘소에서 유서와 함께 발견된 장만석의 비밀 장부입니다. 달수는 낡은 장부책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장만석은 그 장부를 보는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것이 왜 저기에, 그것은 제 물건입니다. 장만석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었습니다. 달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원님에게 장부를 건넸습니다. 사또 이 안에는 장만석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재산 목록과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포탈하고 고리대금으로 착복한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원님은 장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장만석의 악행의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관아의 하급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고 쥐고 있던 장부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감히 내 관할 구역에서 이런 끔찍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나를 속여 공범으로 만들려 했단 말이냐. 내 놈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원님의 호통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만석은 그대로 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또다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만석의 머리 위로만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당의 다른 곳은 멀쩡한데 오직 장만석이 엎드려 있는 그 좁은 공간에만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장만석은 비를 맞으며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벌벌 떨었고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노하셨소. 저놈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하늘이 직접 벌을 내리겠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장만석을 비난했고 포졸들조차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님은 하늘의 뜻이 명확함을 깨닫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죄인 장만석을 당장 포박하라. 위조문서로 남의 재산을 탐하고 세금을 포탈하여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당장 관아로 끌고 가서 곤장 100대를 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원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장만석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장만석은 아이고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달수야, 내가 잘못했다 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장만석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환호성을 질렀고 아이들은 흙덩이를 던지며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냈습니다. 달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칠성 영감이 달려와 달수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해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을 지켰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춤을 추는 듯했고 먹구름이 물러간 하늘에는 찬란한 무지개가 떠올라 달수의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원님은 달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자네의 용기가 마을을 구했네. 했네.
내 그동안 저자의 강요함에 속아 자네를 의심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살아가게. 달수는 황공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공정하게 판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님은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돌아갔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붉은색 말뚝이 박혔던 담벼락은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깨끗하게 치웠고 짓밟혔던 텃밭은 아낙네들이 나서서 다시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순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큰 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노릇노릇하게 구운 전 그리고 귀한 떡과 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습니다. 달수는 상석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의 술잔을 받았습니다. 달수야, 정말 장하다. 네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마을 촌장님이 건배사를 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달수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달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따로 담아 작은 소반을 차렸습니다. 칠성 영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그 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달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도와주신 그 스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위한 것입니다. 달수는 소반을 들고 뒷산이 보이는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집을 지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부디 평안하십시오. 달수의 진심 어린 기도가 가을바람을 타고 밤하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만석의 횡포로 인해 서먹해졌던 이웃 간의 정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서로 오해했던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서로 돕고 살자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달순의 집 마당은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는 상골마을의 정막을 깨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달순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아버지의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간 뒤 달수와 칠성 영감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영감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밭도 갈고 겨울 채비도 해야지요. 영감의 말에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영감님.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찬 내일만 있을 겁니다. 달수는 찻잔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노력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었음을. 그리고 그 보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쌀쌀했지만 달수의 마음은 훈훈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위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는 가늘게 피어오르며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도 이제 편히 자겠습니다. 달수는 자리에 누워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마도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실 것이고 그 곁에는 인자한 미소의 비구니 스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도천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고 평화롭게 저물어 갔습니다. 장만석 일당이 쫓겨나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뒤 도천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밝아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을 휘감았던 먹구름과 불길한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하늘은 시리도록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어제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온기가 머물다간 따뜻한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들이 반가운 손님이라도 온 듯 깍깍거리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달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모든 시련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칠성 영감도 일찌감치 일어나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쳐 며칠간 고생하던 영감이었지만 마음의 짐을 덜어서인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도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영감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달수는 영감에게 다가가 빗자루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이제는 우리 두 식구 오손도손 편안하게 지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그동안의 고단함을 털어버렸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순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장만석 일당이 망가뜨린 달순의 집 담장과 텃밭을 복구해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을 청년들은 흙과 돌을 날라 무너진 담을 다시 쌓았고 아낙네들은 짓밟힌 배추밭을 정리하고 남은 무와 배추를 거둬들였습니다. 장만석이 붉은 칠을 해놓았던 흉물스러운 담벼락은 흙을 덧발라 깨끗하게 단장되었고 그 위에는 지프로 엮은 이형을 얹어 포근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시원한 물과 막걸리를 나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웃의 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달수는 가슴 깊이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구 작업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 점심은 꿀맛이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집에서 가져온 나물 반찬과 보리밥을 양푼에 비벼 내놓자 사람들은 숟가락을 부딪혀가며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달수야, 이제 걱정 마라. 우리가 있으니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마을 어르신이 밥숟가락을 놓으며 덕담을 건네자 주변 사람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달수는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든든한 이웃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달수에게는 천금보다 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달수는 칠성 영감에게 집을 맡기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며칠 전 발견했던 복주머니를 묻어둔 자리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산길은 며칠 전에 험악했던 날씨와는 달리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길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달수는 걷는 내내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감아 보았습니다. 비구니 스님과의 만남 장만석의 등장, 절망적인 위기,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품속에 간직한 아버지의 유서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달수는 아버지의 봉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달수 왔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에 집과 묘소를 무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달수는 무덤가의 자풀을 뽑으며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옆에 앉아 듣고 계신 것처럼 장만석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모습이나 마을 잔치 때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달수의 땀을 식혀주었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달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스님이 쓰러져 있던 큰 바위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무런 빛도 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흙과 돌멩이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스님은 도대체 누구셨을까? 정말 지나가는 수행자였을까? 아니면 하늘이 보낸 산신령이나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을까? 달수는 스님이 남긴 복주머니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주머니였지만 달수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달수는 이 주머니를 평생 갑오로 간직하며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달수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스님이 떠나면서 뒤돌아보며 미소 짓던 자리였습니다. 달수는 그 자리에 서서 스님이 사라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스님은 떠났지만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달수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달수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달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달수네 집 마당에서는 김장을 담그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칠성 영감이 겨우내 정성껏 키운 배추와 물을 뽑아 마당 한가득 쌓아놓았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붉은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장독을 닦으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달수야 장가갈 때가 다 되었네.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고 어디 차만 쳐자 없나 하며 농담을 던졌고 달수는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 돼지고기 수육을 곁들여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달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고기 한 점에 붉은 김치를 돌돌 말아 칠성 영감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영감님, 맛보세요. 우리 배추라 그런지 더 달고 고소하네요. 영감은 오물오물 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우리 도련님 정성이 들어갔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달수는 넉넉하게 담근 김치를 독에 가득 채우고 남은 것은 홀로 사는 마을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시던 대로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누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달수는 몸소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밤이었습니다. 쌀랑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달수와 칠성 영감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창밖의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사각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은 화로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도련님, 눈이 참 곱게도 옵니다. 내년 농사는 대풍이 들려나 봅니다. 칠성 영감의 말에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영감님. 내년에는 우리 밭에도 우리 마음에도 풍년이 들겠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타오르는 화로 불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침묵을 즐겼습니다. 달수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스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일기이자
훗날 자손들에게 남길 기록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시련과 기적,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글을 쓰는 달수의 옆모습은 진지하면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칠성 영감은 그런 달수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조용히 붓을 놓고 영감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영감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의 평화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수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누이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자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과 비구니 스님의 신비로운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달수는 아버지와 함께 넓은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고 있었고 아버지는 달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수야, 참 잘했다. 네가 내 아들이라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달수는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며 도천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덮인 도천 마을은 마치 그림 속의 풍경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지붕마다 하얀 모자를 쓴 초가집들은 옹기종기 모여 정겨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로운 마을의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달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났고 길을 내는 때는 달수의 입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달수 형아하며 눈뭉치를 던지고 도망갔고 달수는 허허 웃으며 눈뭉치를 만들어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눈 세상 속에서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였습니다. 장만석의 소식은 그 후로 뜸하게 들려왔습니다. 관에서 군장을 맞고 쫓겨난 후 가진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타지를 떠돌며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지만 달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용서와 관용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마음은 넓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깊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달수는 칠성 영감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온 영감이 안쓰러워 시작한 일이었는데 영감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더니 나중에는 밤새워 연습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도련님, 내 이름 석자를 내 손으로 쓰다니 꿈만 같습니다. 영감이 삐뚤빼뚤하게 쓴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며 아이처럼 기뻐하자 달수는 영감의 손을 잡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영감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호롱불 아래서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모습은 달수네 집에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수는 아버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기일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평화를 되찾은 기념으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얀 쌀밥과 맑은 탕국,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곶감과 약과를 올렸습니다. 달수와 칠성 영감은 제사상 앞에 나란히 절을 올리고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저 달수 아버지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대대손손 지키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방 안에는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음복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똥기저귀 차고 마당을 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어 집안을 일으키시다니요.
영감의 추억담의 달수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님도 참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하지만 영감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달수는 그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달순의 방 안은 이야기꽃으로 훈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도천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지만 달순의 집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달순은 훗날 어엿한 마을의 촌장이 되어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마을의 대소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비바람 치던 밤에 비구니 스님을 구해주고 집을 지켜낸 이야기는 전설처럼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효심과 선행이 만든 기적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천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집집마다 불이 하나둘 꺼지며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달순의 집 사랑방에서도 은은한 호롱불이 꺼지고 달수와 칠성 영감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집을 지키고 있고 뒷산의 아버지 묘소 위로도 별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선물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단잠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오늘 밤은 부디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현실의 시간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지만 달수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로 남아 추운 날에는 온기를 주고 어두운 날에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바람이 자고 새들도 잠든 이 고요한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달순의 집에 찾아왔던 따뜻한 기적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십시오.